예, 잘 쓰셨습니까? 바로 이제 의사표시에 가겠습니다. 의사표시가 여기서 잠깐 하겠습니다. 의사표시 일반론. 이게 아까 이제 여기 의가 문제의 소재라고 그랬잖아요. 문제 소재, 의사표시가 개념적으로 뭐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럼 합치면 의사, 표시. 의사라는 건 생각이나 뜻이고 표시는 밖으로 드러낸다 이런 얘기 아니. 그러면 이게 한번 내가 토지를 사는 경우, 자 여기 X토지란 거를 갑을 간에 매매하는 과정을 한 번만 봐봐요. 여기서 지금 참고로 내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토지를 구입하는데 이런 겁니다. 단계가 4단계입니다. 동기,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내가 토지를 이렇게 토지를 1000평을 사는데 저거 부동산을 같이 사가지고 내가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산다. 내가 단독주택을 1000평짜리다, 100평짜리다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이게 집 짓는 목적, 그걸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살 때 뜬금없이 막 살고, 길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땅 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 땅을 사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동기,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집 살려고 사야지 했는데 보니까, 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땅이 나왔다고 해요. 속에서 가만 보니까 저거를 땅이 괜찮아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사야지 하는 게 이제 내심의 의사. 사야지 하는 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야지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상대방을 이제 매도인을 이제 사야지 되면 대금하고 이런 거 물어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표시, 계약해야지 하는 의사를 해. 계약해야지는 계약서를 써야지 하는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시는 계약서를 쓰는 거죠. 지금 의사표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틀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우선 내가 뭔가를 하는데 사람의 행위를, 저 논리 체계, 우리가 지금 판택된 체계라 그랬죠. 대륙법 추상적인 사고를 해서 우리 민법을 구성해서 사고의 틀이 그래요. 우리의 법 체계, 일본하고 우리의 법 체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은 또 우리가 좀 틀려요. 법 체계, 우리의 사고 안에 근저의 철학적인 철학, 공자왈, 맹자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철학적인 체계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프랑스의 합리주의적인 생각에 더 가깝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합리주의 생각이란 뭐냐? 이성을 경험에 더 앞세워요. 이성적인 사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험적인 걸 뒤에 갖다 판단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성적인 사고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머릿속에 땅을 살 때는 사는 목적이 있어서 했는데 그걸 살려고 하는 생각을 땅을 보고 생각하고 나서 그걸 이제 사겠다는 구체적인 행위로 가고 그 다음 표시 행위를 하는데,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가 고장이 생겼을 때의 문제. 의사표시란 것은 여기는 표시와 의사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의사란 게 2개가 있잖아요. 자, 알고 보면 실제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거는 이거예요. 무엇을 사겠다는 생각, 그리고 무엇을 하는 표시, 이 2개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알고 표시 의사는 표시행위에 녹아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행위를 할 때 계약서 쓰는데 내가 써야지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썼을 때 내가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이렇게 가는 거고, 하나는 내가 생각한 거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 그래서 의사와 표시는 효과 의사의 동기가 녹아 있다는데 다만 동기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사야지 말아야지 이거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뜯어내서 이게 동기가 이 행위를 딱 잘라내서 동기가 뭐가 잘못됐을 때 특수한 상황을 전제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동기가 이렇게 행위에 있어서 동기란 부분을 뜯어내서 특수한 상황이 나온 게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동기의 불법, 동기의 착오, 민법에서의 동기 이렇게 하면 동기가 불법일 때 우리가 그때 103조 얘기할 때 103조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103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동산 이중매매 이런 얘기를 할 때 뭐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냐 할 때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행위 아니면 조건을 결부시켜서 반사회성이 되거나 아니면 금전을 결부시켜서 반사회성이 되거나 아니면 동기가 불법인데 그것이 표시돼서 상대방이 알았을 때 동기가 불법인데 그걸 동기가 불법인지 우리가 도박할 때 예를 들어서 도박 채무를 질 때 도박 채무에 대해서 대여 계약을 하는 그 행위를 대여 계약 행위는 민사적으로 돈 빌리고 돈 꾸고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에 도박을 한다 하는 행위 도박 행위는 못하게 해놨으니까 이게 불법일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우리 판례가 동기가 표시되었을 때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문제 삼는다 이 말이에요. 동기의 착오 예를 들면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이 나중에 착오 우리가 이제 다음 내일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비진입 표시 오늘 하는 거 말고 그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착오 이렇게 가는데 착오할 때 보면 동기가 이제 동기에 있어서 착오를 하는 거예요. 땅을 사는데 이 땅 1000평을 사는데 집을 지으려고 샀는데 이게 집을 못 짓는 땅이에요. 예를 들면 임야 중에서 저 보전산지 같은 거 사면 집을 못 지어요. 자연 녹지는 지을 수 있어요. 보전산지일 줄 모르고 땅이 싸니까 가서 저 집에 산에 꼭대기에 나는 오늘 집 짓고 그냥 막 자연인처럼 살겠다 해서 보전산지에다가 땅을 사면 집을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집을 못 지어요. 그러면 했을 때 이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물릴 수 있느냐 마느냐 동기에 내가 저 위에 집을 지어 살려고 합니다. 해는 동기가 이제 표시돼서 계약 내용으로 나타났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한다 만다 하는 논의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동기로서 다시 뜯어져 나가고 그 다음은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느냐 안 일치하느냐 하는 논의가 의사표시의 일반 논의. 그랬는데 이걸 입법적으로 보면 자 이게 좀 이렇게 해야 이 공부를 자꾸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야 나중에 다 이해도 잘 되고 잘 암기도 되고 그 다음에 사고도 깊어진다 그랬죠. 표시 중에 의사주의는 의사의 중심인 거예요. 아니 행위를 하는데 생각이 중시하니까 이 생각이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이라는 학자들이 있고 표시주의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표시된 게 계약 의사표시에서 중요한 거다. 거래에 있어서. 이거는 뭘 중시하겠어요? 거래 안전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표시가 원래 부어도 중시하게 가는 거고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의 진위를 더 중시하는 데는 의사주의로 간 거고 거래 안전을 중시한 거는 표시주의로 간 거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민법은 이 중에서 절충해서 이렇게 했어요. 양자를 두 개를 딱 절충해서 이렇게 의사주의 표시주의 오늘 하는 비진입 표시를 예를 들어봐요. 그냥 그냥 나중에 이게 착오 얘기 나왔으니까 착오 얘기를 잠깐 해보면 내 내심의 의사하고 표시가 다르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자, 행위가 우리 여기 잠깐만요. 비진입 표시를 하는데 자, 비진입 표시도 똑같죠. 요건, 효과. 뭐 기본 틀은 요건, 효과, 그거나 기타 이렇게 뭐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비진입 표시라는 개념을 여기 의사 입법주의 하기 전에 우리 민법을 잠깐 여기 봐봐요. 개념. 이게 이제 107조, 통정의 표시는 108조, 착오는 109조인데 107조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이런 겁니다. 좀 이렇게 진위 아닌 의사표시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해도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를 한다.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를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야, 다시 이 조문을 조문은 언제든지 보게 해주니까요. 조문을 나누고 사고의 틀을 일로 다시 옮겨오는 거예요. 아, 비진위 표시가 107조에 이렇게 저 체제에 기재가 돼 있네. 자, 요건. 진위 아닌 의사표시. 진위 아닌 의사표시여야 되네. 진위 표시 아닌 의사표시인데,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했을 때, 원칙, 유효를 한다. 이 107조 1항이 뭐냐면, 의사표시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했는데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것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게 1항. 다만 이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원칙. 무효, 예외. 자, 기본적인 내용. 유효하다. 뭐냐?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해도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이렇게 기본 틀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의 2항에 보면 1항 단서 말고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효과. 그리고 뭐겠어요? 아, 원칙은 당사자가 내. 그럼 이제 틀은 요건, 효과를 이렇게 잡으면 이걸 틀을 잡는다면 당사자 간의 효력, 제3자 효력. 판택된 체계가 체계를 잡는 거잖아요. 당사자 간의 효력, 제3자 효력, 대내적 효력, 당사자 간, 대외적 효력, 책임재산의 보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 이건 계약의 성립에 관한 문제고 여기서 조금만 다시 조금 보셔요. 여기 잠깐만 설명을 다시 이게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사고의 틀에 대한 얘기입니다. 채무불이행의 효과 내지 효력해서 대내적 효력, 대외적 효력. 갑과 을이 토지 X 토지에 대해서 1000평을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계약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을 때의 문제입니다. 계약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게 계약을 했는데 이게 뭔가가 계약을 한 것에 문제가 있을 때의 문제고 우리가 그때 입문이나 개간할 때 자꾸 얘기드렸던 채무불이행은 계약이 성립은 문제없이 잘 됐는데 이행을 하는 과정에 중도금을 안 주든 잔금을 안 주든 아니면 목적물에 대한 인도나 등기 이전을 안 해주거든. 이행을 제대로 안 했을 때가 채무불이행이고 이행이 안 했을 때 당사자 간 대내적 효력에는 당사자 간의 효력은 채무자 채권자 간에는 계약을 안 했을 때 그걸 계약 해제해서 손해배상 청구 이행 이익을 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여기서 만약 이행 불능을 전제로 했을 때 유형이 그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채권자 지체 이런 유형이 있고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표적인 게 상대방에게 전보배상 내가 강제 이행을 받아야 되는데 땅 1000평을 안 주니까 대신해서 돈을 다오 해서 시가를 따지는 게 전보배상. 그리고 아니고 그냥 이행을 안 하고 네가 채무를 불이행하니까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딱 하면 546조 이하에서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데 이때는 계약이 이행을 됐을 때 내가 받을 손해를 받는다. 그게 이행 이익을 받고 나는 동시행인 관계니까 계약 해제 줄 돈을 주고 계약 이행을 됐을 때 내가 받는 거. 그게 이제 이행 이익에 대한 거랑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문제를 이렇게 효과로서 이렇게 손해배상, 원상회복 이렇게 하는 부분이 대내적 효력이고, 대외적 효력이 부동산 이중매매 전 시간에 할 때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 채권자 취소, 제3자의 채권 침해. 민법이 알고 보면 큰 틀을 잡고 나서 어느 정도 산을 오르면 이게 잘 보입니다. 잘 머릿속에 이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좀 습득하고 훈련이 됐으면 하는 것이, 강사 입장에서는 단편적인 뭘 하나 더 알아서 이게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장 변호사가 오랫동안 서울법대를 가서 한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이 공부를 하면서 실무와 이론을 한 이 사고의 틀, 사고의 체계를 잘 배우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까 다시 채권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법률행위 성립 파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법률행위 이행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똑같이 되느냐 하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원인, 유형에서 불이행했을 때 채권자 채무자 간의 대내적인 효력은 계약 해제해서 원상회복해서 하는 이런 걸로 가고, 대외적 효력은 아까 여기 이중매매, 우리가 부동산 이중매매 할 때 자, 1매수인, 제2매수인 이렇게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게 자, 이렇게 갑이 이게 제1매수인, 한 번만 설명만, 저번 향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2매수인, 소유자. 저번에 많이 드린 얘기이긴 한데 워낙 중요하니까 설명 다시 조금 합니다. 매도인이 처음 계약을 갑하고 해놓고 병에게 다시 계약을 했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갑에게 대해서 먼저 계약을 해놓은 제1매수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계약을 이렇게 병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대내적 효력은 갑, 을 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둘이. 제1매수 계약을 한 매도인, 매수인 간의 채권 계약, 매매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문제고, 채권자, 채무자 간의 문제고, 그거를 대내적이라고 부르고, 병이란 것은 갑을 간의 입장에서는 3자예요. 제3자. 제3자에게 대해서 뭘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대외적 효력이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하다 보니까, 갑이 제1매수인이 병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권,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갑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제3자 병한테는 갑은 직접 뭔가를 할 수 없어요. 왜? 계약이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제3자에 불과하다고요. 갑의 입장에서는. 제2매수인은. 그러니까 제3자인 병에 대해서 을의 권리를 대신해가지고 을병 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러고, 을이 병에게 두 번째 팔은 매매를 행위한 걸 취소시킨다, 만다 하는 논의가 채권자 취소권이고, 제3자의 채권 침해란 것은 병이 갑을 간의 매수인 갑의 지위를 침해했다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냐 마느냐의 얘기. 그게 대외적인 효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고, 대내적인 당사자 간에 형사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로 조금 옮겨와 보면, 비즈니스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내지는 앞에 우리가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할 때 강형법규 위반, 103조 위반, 104조 위반 다 똑같이 무슨 얘기냐? 당사자 간의 효력, 제3자 간의 효력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표현을 달리하면 대내적 효력, 대외적 효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 자, 내용 보면 큰 틀이 어려운 건 아니겠죠.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자기가 알면서 했을 때는 그대로 유효로 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하고, 대외적인 효력으로 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여기서 제3자 효력. 선의란 것이 뭐냐? 대항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것을 해석론으로 쭉 다 풀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디테일한 거는. 그래서 선이 몰랐다 이 말이죠. 몰랐다 이런 것을 선이라고 하고 과실 이렇게 안 해놨으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법에 선이 이렇게 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과실은 안 넣어요. 과실이 넣는 경우가 있어요. 판례가. 학설보다는 판례가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서 넣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모아서 어떤 때 선의가 있고 어떤 때 과실까지 넣어서 이게 우리 법이 보느냐를 또 잘 아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선의 이렇게 됐는데 선의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제3자 보호를 선의, 과실 이렇게 개념 지어서 어디까지 가느냐의 문제고 나중에 점유권에 가면 평온, 공연한, 자주 점유할 때 자주, 타주, 주인으로서 하는 거, 주인 아닌 것으로 하는 점유를 넣어서 또 어떻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의, 무과실, 자주 점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우리 법이 쫙 흐트러서 이걸 개별적으로 왜 어떤 경우는 선의만 요구하고 어떤 경우는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주 점유까지 또 요구하느냐를 이해하고 하는 게 쫙 흐트러진 민법을 다시 쫙 모으는 거니까 반사회적 법률 행위처럼 중요한 내용으로 개념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선이란 것은 모른다는 거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과실은 몰랐는데 모르는데 과실, 실수가 있다.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고의, 알고 하는 거 이건 악이라 그러고 과실, 모르고 하는 거 실수가 났는 거 그거는 안 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주장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비진의 표식의 병이 만약에 선이라 이렇게 하면 갑, 자 원칙 비진의 표식 갑이 진이 아닌 의사를 표시했어요. 자 대표적인 것 사례, 판례 두 가지 유형입니다. 107조 인정되는 경우 107조 지금 비진의 표시가 인정 안 되는 경우 사례를 먼저 가지고 이걸 다시 들어와 봐요. 이게 107조가 이제 적용 안 되는 경우부터 해봅시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게 여기 107조가 적용되는 이런 겁니다. 사용자의 지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 자, 사용자가 이게 너 내라. 사용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마을금고 뭐 이런 건데 방송공사 KBS 방송공사가 했던 것 같은데 방송공사에 새마을금고가 안에 들어있었는데 한 200명 정도가 직원이었는데 사직서를 일괄해서 다 내게 하고 2명만 선별해가지고 잘랐어요. 나머지는 다 다시 입사시키고. 그러니까 사직서를 사용자 지시에 있어서 사용자가 일괄해서 요새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 내라 해놓고 실질로 냈는데 이게 경영상 필요했어서 딱 상황에서 딱 맞추어서 한 경우는 비진의 표시가 아닌데. 예? 이게 사용자의 지시한 사직서 제출이 어떤 거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용자 지시가 이게 경영상 필요해서서 이게 감원되거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경우 사직서를 내야 될 당연한 필요가 있을 때는 107조 위반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이거는 아예 그냥 일괄해서 다 내놓고 언놈을 자르려고 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랬을 때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 냈는데 보니까 언놈은 몇 놈만 딱 이렇게 자르려고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이 경우는 비진의 표시로 해서 무효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상대방이 알았다고 보는 거예요. 사용자가 회사가 진인이 사직서 제출하는 거는 유효죠, 원래. 진이 아닌 의사표시니까 사직서를 내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내는데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이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다 한다 이래 놓고 다 내라고 해놓고 거기서 몇 사람만 탁 자르는 상황이 된다면 사직서 제출하는 거 나는 사직 안 하고 싶잖아요. 비진의 표시로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그렇지만 상대방 경영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를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사용자 지시한 사직서 제출이 계약 해고가 무효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107조가 되는 걸 몇 가지 더 들어보면 또 우리가 노가다 이렇게 가보면 우리가
퇴직금은 안 주려고 퇴직금은 한 달 1년 일했을 때 주잖아요. 그냥 사직서를 받으면서 바로 다시 계약을 새로 하는 거예요. 새 계약을. 사직서를 받으면서 바로 새 계약을 딱 이렇게 해요. 왜? 해고하자마자 바로 뽑는 거예요. 왜? 퇴직금을 안 주려고. 이렇게 하면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이게 비진입 표시라는 거예요. 나는 진위 아닌 의사 표시를 했으니까 나는 유효인데 네 사직서 냈잖아. 이렇게 하면 비진입 표시로서 유효고 네 알았잖아. 사장 너는 회사는 이거 퇴직금 안 주려고 너는 내가 내는 게 금방 또 뽑았잖아. 그랬으니까 사직서 제출은 비진입 표시로서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이기 때문에 다 무효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또 여기서 사립학교 조교수가 뭐 성비 이런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사직서를 냈는데 이렇게 사립학교 교수가 뭔가 학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끄러우니까 뭔가를 잠재울 목적으로 자기가 이거 좀 시끄러운 걸 분란을 좀 잠재우려고 쇼로 나는 진짜는 사직은 안 하지만 이거 먼저 사직서 내서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107조 위반으로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학교 너는 알았잖아. 내가 사직서 내가 이게 분란이 학내 이런 시끄러운 분위기를 잠재우려고 학생들이 떠드니까 해놓고 그러니까 사립고 교수가 나중에는 107조 위반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을 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비진입 표시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진입 표시긴 한데 상대방은 몰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무효가 아니고 사직이 유효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적인 이쪽에서 얘기가 이게 뭐예요? 자, 사립학교 교원이 대출을 받는데 새마을 금고에 대출을 받아요. 학교가 어려우니까 대출을 받는데 학교가 사립학교 직원들 보고 야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는데 네가 이름으로 좀 받자. 그래서 은행이 그런 내용을 조금 알았다 했을 때 이게 비진입 표시냐 아니냐? 아니다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판례는 이런 이 두 가지 큰 틀에서 뭘 기준으로 하냐면 이게 내심의 의사라는 게 내심의 의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뭔가 행위하려고 하는 의사지 이게 본심은 의미하는 게 아니다. 뭔가 내가 한번 행위를 할 때 이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사인 거지 내 본심대로 내 본심이야. 내 본심의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안 따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가 뭐 행위를 하면 그 행위한 것대로 됐으면 그거 비진이라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행위를 하는데 여기서 이 사례를 대표적인 게 예를 보면 사립학교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알았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때 네가 그때는 이게 사용자의 지시다. 요 맥락이 좀 틀리죠. 판례는 항상 개별적 구체적 타당성을 쫓아요. 사립학교 사직서 제출하는 거하고 사립학교 대출을 받을 때 네가 근무하려고 나는 이거 안 잘릴 것 같으니까 이거 했어요 라고 해봐야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립학교 교원이 어렵고 사립학교에서 대출을 못 받아서 여기를 한다는 알지라도 그건 안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건 안 한 거고. 자, 1980년 국보위의 이제 재산 헌납을 강요받았어요. 그래 전두환 옛날에 전두환 정권 할 때 국가 보안사에 끌려가지고 재산 헌납을 받는데 재산을 헌납한 행위가 비진입 표시냐? 여기서 얘기는 재산을 헌납한 경우는 비진입 표시는 아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강박이란 건 뭘 찍어 누르는 거죠. 그냥 잡아놓고 사기는 속이는 거. 강박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폭행이나 폭력, 뭔가 강금 이런 거. 보안사에다서 잡아가 놓고 강요를 위해서 하는 행위, 강박의 행위가 되는 거는 변론으로 네가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낸다는 것 자체는 비진입 표시가 아니고 네가 그냥 행위의 의사. 여기서 쫓는 것은
네가 하려고 내려고 하는 의사는 분명하지 않았냐. 그것이 네 본심은 아닐 수도 있어. 판사가 법률이 판결이 보는 취지는 너의 본심을 좀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도 알 수도 없고 네가 본심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본심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알보다 네가 행위하려는 의사를 쫓아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보안사의 재산 헌납 강요 행위는 비진의 표시 그거는 아니고 너는 재산을 헌납하려는 의사가 있는 건데 다만 그것은 뭔가가 잡아다 놓고 족치니까 강요에 있어서 강박위에서 행위한 것으로는 볼 수 있어서 나중에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비진의 표시는 무효냐 유효냐의 문제고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느냐 안 취소할 수 있느냐고 나중에 취소는 무효와 틀려서 취소권 행사 기간 안에 해야 되고 취소권자가 자기가 해야 되고 이런 제한들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자 하는 내용이고 다시 마지막에 여기서 우리 민법에 차고 아까 의사표시 이렇게 행위를 하는데 차고 의사주의 관점에서 보면 내심의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착각해서 내 생각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무효고 표시주의 관점에 있어서는 보면 표시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유효고 우리 민법은 뭐냐? 우리 민법은 나중에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취소를 할 수 있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타협을 지어서. 유효한데 취소할 수 있게 절충적으로 가 있다 이런 얘기가 이런 내용이에요. 차고만 놓고 보더라도. 의사주의에 쫓으면 내가 생각한 것대로 내가 착각했으니까 의사가 없으니까 무효. 표시주의는 효과 내용이 네가 생각한 것보다는 표시가 이래 됐으니까 유효. 근데 우리 민법은 다 무효, 다 유효 이래 안 하고 타협을 지어서 법률에 일단은 유효한 걸로 가는데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 되어서 일정 시점에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수는 있게 절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비진의 표시로 연장을 해보면 비진의 표시가 된 경우 이 의사주의 표시주의 입장에서 보면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럼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무효. 똑같이 의사주의 관점에서 비진의 표시 그냥 무효예요. 무효. 일단 유효인데 나중에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생각이 지대로 된 생각이 없었잖아. 진위가 없었으니까 무효. 표시주의 입장에서 비진의 표시가 됐으니까 유효. 우리 민법은 유효 무효를 안 하고 비진의 표시는 일단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 이렇게 타협을 지어서 정책적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간다고요. 비진의 표시를 왜 정책적으로 이렇게 했냐? 저렇게 착오를 왜 취소하는 걸 했냐? 아예 무효를 했냐? 아까 얘기했죠. 절대적 무효 103조 104조 강행법규와 절대적 무효.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대적 무효. 왜? 정책적으로 그걸 우리가 법이 이렇게 결단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 무효를 할지 상대적으로 무효할지 논리적으로 보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조건 무효로 가야 되는 거고 절대 동의를 오케이를 안 해주는 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에 맞는 거고 두 사람 간의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제3자가 엮일 때는 거래 안전을 고려하는 행위를 참고를 했을 때 그거는 아예 무조건 선의의 제3자가 생겼을 때는 보호하는 것이 거래 안전의 형성에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부동산 저기 가불병 이렇게 매매됐을 때 반사회적 행위를 했을 때 병은 절대 보호 안 해주고 선이건 악이건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절대 보호 안 해주는데 비진의 표시일 때는 제3자 병이 선인 경우는 보호를 해서 유효하게 해준다. 그 취지 연장선은 기본이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에 깔려 있는 거고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에서 각 추구하는 내용은 의사를 쫓느냐 표시를 쫓느냐의 문제인데 표시는 거래 안전을 더 도모한 거고 의사주의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행위에 채권 채무 관계의 당사자의 의사에 쫓는 거고 그걸 감안해서 이런 행위들이 만들어져 있다. 판례도 그런 개별적인 구체적인 타당성을 쫓아서 약간의 그 뉘앙스나 약간의 맥락이 다르지만 그때 개별적 구체적인 타당성을 쫓다 보면 이런 결론에 도출하는 쪽으로 갔다. 그런 취지들을 잘 이해하는 게 오늘 비진의 표시에 관한 제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효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똑같이
자, 저기 보면 무효 이렇게 하면 절대적 무효, 740 여기 무효 이렇게 놨을 때 무효 원칙, 무효다. 알았을 때, 알 수 있을 때는 유효다. 그럼 무효 이렇게 하면 똑같이 저런 내용이 나온다고요. 무효하면 741조가 적용되느냐, 746까지 적용되느냐, 741조에서 멈춘다 이 말이에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까지 가는 건 강행법규 위반, 103조 위반, 104조 위반이라는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권을 위반했을 때는 거기까지 가고, 그게 아닌 지금 의사와 표시에 있어서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는 741조 부당이득 반환의 원래 관계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불법 원인 급여의 문제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일 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니까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상대적 무효다. 이런 내용이고, 무효행위의 추인 이런 얘기할 때는 무효행위의 추인은 선의의 제3자 이런 보호하는 행위를 할 때 국면을 아예 무조건 무효를 되지 안 되게 하는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무효행위. 그러면 일반 무효행위 일반론으로 들어오면 여기 잠깐만 마지막으로 이거 참고로 해놓는 겁니다. 무효화를 할 때 다시 정리할 때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본다. 지금 139조에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추인해도 무효다. 그렇지만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추인했을 때. 그 내용을 103조, 104조 할 때 여기서는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개념을 아예 인정을 안 한 거고, 안 된다, 추인 이런 거. 나쁜 거,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를 한 거는 추인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거고,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이런 거로 넘어왔을 때 무효를 추인할 때는 추인하여도 당사 간의 효력이 없지만 그걸 알고서 했을 때는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다. 이런 개념이 두 개로 구분해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자, 아까 지금 얘기할 때 제가 잠깐 기회되면 선의, 무과실, 자주점유 이렇게까지 해서 그 법률이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참고로 여기 잠깐만 지어봐요. 법학을 잘하는 개념은 비교에 대한 개념을 잘 해야 된다고 하죠. 추인, 쫓을 추자입니다. 인정할 인. 한자를 자꾸 사실은 기본되면 한자 공부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왜? 떼기 한자는 쫓아서 나중에 인정해 준다 이 말이니까. 그게 추인. 추인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무효행위의 추인, 인정할지 말지를 계속 무효가 효과가 나오면 무효행위의 추인이 나오고, 무효행위의 추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해서 또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 착오의 효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추인을 해서 할 수 있느냐 마느냐 해서 취소 의사를 표시했을 때 추인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일정한 행위를 가지고 추인하느냐 말하느냐 하는 추인, 법정 추인.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가 취소한다라는 의사표시를 안 해도 일정한 행위로서 묵시적으로 추인의 의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법정 추인 사유가 뭔지. 그리고 대리에 가보면 무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무권 대리의 추인이라는, 무권 대리가 뭔가 행위를 했는데 권리 없는 사람이 한 걸 나중에 본인 당사자가 그 행위를 오케이, 대리인의 행위가 권한이 없더라도 내가 오케이를 하느냐 마느냐. 무권리자, 아무것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행위를 한 거. 무권 대리는 권한이 없는데 내가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한 경우. 무권리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것처럼 한 경우. 민법 앞에 권리의 주체에 보면 무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를 능력자인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 대리로 추인을 하느냐 마느냐. 공부가 단편적으로 외워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자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공부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공부를 추인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행위가 적용되는 그 국면이 무효, 취소했을 때 취소의 의사표시로 추인,
법정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법정 추인, 무권 대리인의 추인, 무권리자 행위의 추인, 무능자 행위의 추인. 행위가 알고 보니까 쫙 유형이 대여섯 가지로 쫙 나눠져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그러게 뭐겠어요. 그때 딱딱딱딱 정확하게 개념이 하나로 똑같으면 되는데 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틀리게 된 걸 여러분들이 다 어쨌든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공부가 깊어지고 정확하게 사례나 이론에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걸 어설프지 알면 무권 대리인의 추인과 무권리자의 행위를 추인하는 게 뭐가 차이지? 무효 행위의 추인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의 차이가 뭐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의 공부가 나중에 돌아서거나 세월이 지나도 정확하게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걸 단편적으로 이렇게 뭘 외워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는 안 된다. 할 수 있을 때 조금 어려워지지만 이런 게 다 결국에는 민법에 있어서 중요한, 아까 선의, 무과실, 자주, 점유를 구분해서 어떤 데는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실까지 확정 안 하느냐, 자주, 점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중에 보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게 민법에 있어서 점유권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또 딱 나오고, 그 다음 소유권의 취득에서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일반 점유취득시효 할 때도 요건이 딱 나와요. 그런 경우는 왜 점유를 저렇게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냐를 나눠 놨는가, 이렇게 또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이 공부가,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집대성에서 사고의 틀을 딱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서 정확하게 숙지가 돼야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오류도 없고 공부가 깊어지고, 그 단편적인, 오늘 지금 104조 얘기할 때 보면 훨씬 103조보다는 훨씬 쉽잖아요. 부동산 이중매매보다 훨씬 쉽죠. 오늘 비즈니스 표시해 보니까 알고 보니 요건 효과 간단하잖아요. 다만 그거를 끌고 올 배경을 설명하다 어렵지만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하면 한 1층짜리 집이란 말이에요. 1층짜리 집이고 저렇게 추인에 대한 얘기나 선의 무과실에 대한 얘기는 한 5층짜리 집이에요. 그리고 1층짜리는 한 몇 번 하면 한 두세 번 하면 큰 틀이 금방 이해돼 버려요. 5층짜리 집은 5번 해야지 좀 이해된다 이 말이에요. 뭐 오늘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